그러면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이제 해석을 하고 났는데 지난 시간에 요 사마띠라고 하는 요 부분을요 제가 이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요 부분에 대한 뭐 사마띠가 뭔지도 모르겠고 아직 뭐 세종어제 훈민정음 감도 안 오신 분들은 지금은 괜찮아요. 그냥 들어. 역사 이야기 할 거니까 역사 이야기. 지금 요 사마띠에 대한 얘기를 좀 할 건데 역사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해요. 뭐 역사라고 해서 거창한 역사는 아니고요. 요 사마띠라고 하는 표현 보기 전에 세종어제 훈민정음이 언제 적혀 있는지 한번 봅시다. 요 세조 때 만들어져요. 세종어제 훈민정음이라고 하는 요 서문이라고 하거든요. 요 앞에 제일 앞에 있는 이 글귀는 세종 때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세조 때 만들어져요. 신기하네. 왜냐면 여러분들 혹시 아시는 분들은 알 거야. 임금, 조선의 임금은요. 이 사람의 칭호를 세종이라고 이렇게 붙여줄 때는 그 사람이 죽고 나서야. 죽고 나서 세종대왕이라고 세종왕이라고 칭호를 붙여줘. 살아있을 때는 칭호를 붙여주지 않아요. 그냥 왕, 임금, 군 이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세종대왕이 죽고 나서 그 다음에 세종이라는 칭호를 붙였기 때문에 그럼 적어도 우리는 세종어제 훈민정음이라고 해서 이 세종어제 훈민정음 이 글은 언제 만들었다고요? 세종대왕이 죽고 나서 만들어졌다고요. 요 칭호를 붙인 거는요. 그러면 뒤에 뭐 우리 나중에 해석하지만 내가 이를 위하여 어렵게 여겨라고 할 때 이 내는 세종대왕이 맞아. 이때는 세종대왕이 맞는데 그때는 세종대왕이 세종이 이를 위하여 이렇게 안 하고 그냥 내 이를 위하여라고 한 거는 세종대왕이 쓴 글을 가지고 나중에 세조 때 세조는 세종대왕의 아들이죠. 그때 세종이라는 칭호를 붙여가면서 내용을 다시 정리한 부분이에요. 일단 그렇게 잡아주셔야 돼. 세종어제 훈민정음의 요 세종에 대한 특징. 자, 그리고 나면 요 사마띠라는 부분도 이제 역사하고 조금 연결을 할 건데 사마띠라는 걸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두 가지 부분을 좀 헷갈리지 말라고 개념을 설명할 거예요. 먼저 종성, 부용, 초성이라고 하는 요 개념이 하나 있어요. 요 어휘부터 정리하셔야 돼요. 종성부용 초성이라고 하는 그런 어휘는 무슨 어휘일까 이게? 그리고 팔, 종성, 법이라고 하는 어휘를 정리해 주세요. 이 두 가지. 그러면 자 종성부용 초성은 한자니까 해석을 한번 해봅시다. 자 종성은요. 부자가 우리 다시라는 의미가 있어요. 용자는 사용하겠다. 어떤 걸? 초성을. 자, 종성의 글자는 초성의 글자로 다시 사용할 수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종성부용 초성은 어떤 맥락에서 이게 나오는 말이냐면 우리 제자 원리라고 저번에 잠깐 설명을 했었지. 제자. 어디서 설명했니? 여기서 설명했네. 위에서 제자 원리. 이 제자에 대해서 제자 원리라는 거는 글자를 제작하는 방식이죠. 글자를 제작하는 방식에서 우리 종성 글자만 따로 만들진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러지 않니? 우리 곰이라고 하면은 요 글자는 초성에 쓰이는 요 미음을 다시 종성에도 쓰였죠. 근데 우리 국어는요. 초성, 중성, 종성으로 나뉘어요. 어떻게 보면 각각의 글자를 따로 만들었거든. 초성에서는 자음을 만들고 종성에선 모음을 만들고 종성은 그럼 뭘 만들까? 글자를 따로 만들 수도 있었는데 여기에 글자를 다시 만들지 않고 자음의 글자를 다시 쓰겠다라는 개념이 종성, 부용, 초성이에요. 이해됐죠? 그러면 이게 뭐 이거는 그냥 제가 지어내는 얘기예요. 아우 종성 글자 만들기 귀찮아. 그냥 초성의 글자 다시 써. 이 얘기라는 거예요. 세종대왕이 이제 글자 만든 거 얼마나 힘들었겠어. 그냥 제가 지어낸 얘기예요, 여기는. 비하 발언도 아니고. 아, 초성 글자 너무 만들기 이거 14자 만드는 거 너무 힘들잖아. 아니, 14자, 17자 만드는 거 너무 힘들었잖아. 그치? 모음도 11자를
새롭게 만든다니까 얼마나 힘든 건데. 너무 힘드네. 종성 글자는 생각해 보니까 초성의 글자랑 비슷한데 그냥 초성 글자 그대로 같이 다시 써라고. 그게 종성부형 초성이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그렇죠? 자, 이거는 그러면 언제 얘기가 된 거냐면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제하는 1443년 그리고 반포되는 1446년 이때 만들어지는 원리란 말이에요. 이해됐죠? 자, 그리고 팔종성법이라고 하는 요 개념은요. 자, 종성에는 종성 자리에 법칙이 생겼대요. 이거 법칙이잖아. 그치? 팔종성법은 종성 자리에 어떤 법칙이 생겼는데 이때 종성 몇 가지? 8가지만으로도 다 되는 것 같대요. 언제 무슨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시옷, 이응 요 8가지 글자로만 써도 종성이 다 되는데요? 라고 하는 법칙인 거예요. 여러분들 디귿, 지읒, 치읒, 받침 우리 다 구분 안 되죠? 그래서 1학기 때 배웠죠. 음절의 끝소리 원리로 인해서 얘네들이 다 디귿으로 소리 난다는 거. 뭐 시옷도 포함이죠. 우리 현대 국어에선. 근데 적어도 중세 국어 사람들은 요 시옷은 인지를 했나 봐요. 꼬스, 꼬스 이런 식으로. 곧, 곧 얘네들은 좀 다르다라는 건 인식은 했나 봐요. 그거는 인식의 차이니까 음운이라는 거는 우리가 머릿속에 잡혀 있는 인식이거든요. 소리 인식. 그래서 이 부분을 인식을 한 것 같긴 해요. 하여튼. 그럼 이 법칙이라고 하는 건요. 처음부터 여러분들 법칙이 생기진 않아요. 하다 보니까, 사용하다 보니까 이런 법칙이 생겼네. 아, 이렇게 볼 수도 있겠구나. 라고 하는 법칙성은 항상 처음에 만들어지기보다 처음에 막 완벽하게 법을 만들어서 하기보다 이후에 법칙성이 생겨요. 그러면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제하고 난 이후, 반포하고 난 이후 반포 이후부터는 이제 사용하고 있죠. 사용을 하다 보니까 요즘 어디선가 팔종성법이 생기는 거예요. 시기가 좀 다를 거예요. 그렇게 정리해 주세요. 이게 나중에 헷갈려요, 여러분들. 왜냐하면 종성부형 초성이 그럼 팔종성법인 거예요? 개념이 다른 건데. 서로 아예 내용이 다른데 그걸 왜 연결시키려고 해? 연결시키지 말라는 얘기야. 그래서 알겠죠? 팔종성법이랑 종성부용 초성이라고 하는 요 개념은요. 서로 요 시간적 차이가 있다라고 생각을 먼저 해주시고 팔종성법은 요 뒤에 세조 시기쯤에 생겼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아요. 처음에는 팔종성법을 얘기하진 않아요. 세종대왕이. 아유 글자 만들기 힘드네. 종성은 다시 초성으로 사용해라는 게 종성부용 초성이에요. 알겠죠? 팔종성법은 반포 이후에 사용하다 보니까 글자 8자로만도 종성 표기가 되겠는데 라고 하는 게 요 세조 시기쯤에 와서의 내용이고 하나 그러면 미리 한번 얘기를 땡겨와 봅시다. 용비어천가라는 것도 여러분들 배워야 되거든요. 요 세종어제 훈민정음 끝나고 그럼 용비어천가는 제가 요 훈민정음이 창제되고 나서 반포까지 테스트하는 기간이에요. 용비어천가는 실질적으로 훈민정음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1445년부터 만들어져서 1447년쯤에 단행이 돼요. 이때부터 막 제작이 돼갖고 그럼 용비어천가는 지금 요때쯤에 있는 시기에 있는 작품이겠죠. 용비어천가는 저기 용비어천가 우리 기억나나?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이 아니메세 꽃 좋고 여름만 하니 그 부분 그럼 그 부분의 용비어천가는 지금 요 시기의 작품이기 때문에 1번 종성부용 초성은 적용이 될까요? 당연히 적용이 되지. 이건 글자 만들지 않았다는 거니까 종성에 있는 글자는 초성에 있는 글자를 그대로 쓴다라는 거니까 당연히 적용이 되겠죠. 두 번째, 팔종성법은 적용이 될까? 이건 한번 답을 한번 해볼까? 채팅창이나 이용해서. 이거 너무 논리적으로 선생님이 설명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답이 나와야 되는데. 팔종성법은 그럼 용비어천가에 적용이 될까?
오케이. 주혁이는 답인 것 같고 또 다른 친구들은 채팅창 쓸 수 있으신 분들 써주세요. 그래, 맞아. 그래, 적용되기가 힘들겠지. 이건 뒤에 나온 법칙이니까. 어, 이해됐어요? 야, 나중에 우리 용변천거 할 텐데 그때는 활종성법이 예외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아직 용변천가 만들어졌을 때는 활종성법이 만들어지지도 않는 상황이었어요. 요 얘기를 왜 하냐? 요 얘기를 앞에 요 사마띠라고 하는 요 표현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래요. 자, 사마띠는 우리 해석은 통하지 아니할세 통하다라고 해석을 했죠. 통하지 아니할세. 근데 요 사마띠라는 표현은요. 원래 기본형이 사마다라고 기본형을 갖고 있는 친구예요. 그럼 이 기본형에서 어느 부분이 다르죠? 치읓과 시옷이 다르죠. 그렇죠? 자, 팔종성법은 적용이 됐다라고 보는 거죠. 팔종성법이 적용이 된 상황이라고. 요 받침 시옷이 쓰였으니까. 팔종성법은 뭐라고 했어요? 받침 글자가 기역에서 이응으로 8글자면 다 가능해라고 하는 법칙이었던 거죠. 원래 기본형이었던 요 치읓이 쓰이지 않고요. 시옷이 쓰이는 요 흔적을 보니까 이게 팔종성법이 적용됐구나. 그러면 반대로 우리는 요 삼았다라고 하는 요 표현을 보고 선생님 이게 기본형이 치읓인지 어떻게 알아요? 라고 한다면 제가 요거 어원은 사무치다라고 하는 단어라고 얘기를 했죠. 사무치다. 삼았다를 활용시켜 보면 사마치 이런 식으로도 나온다라는 거예요. 사마치 이런 식으로 글자들이 나오다 보니까 이게 받침이 원래 시옷이 아니구나 라는 거를 우리가 유추해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일단 요 부분까지 얘기를 좀 했습니다. 해석부터 하셔야 돼요. 해석만 빠르게 한번 요 줄 다시 한번 해석해 볼게요. 근데 해석할 때는 한 번 해석하지 말고 항상 잘라서 여러분들이 나눌 수 있을 만큼 잘라서 해석하라고 했죠. 나란 말씀이 우리나라의 말이 중국과 달라서 문자와 한자와는 서로 통하지 아니할세 아니함으로 이렇게 적고 여러분들이 또 틀린 부분, 다른 부분, 틀리다라는 게 다른 부분 요 시옷이 보이네 말씀이라는 부분 의미 축소 미라는 거는 이어적기 주격조사 징귀이라고 하는 요 중 두 개만 안 쓰였구나. 에라고 하는 게 비교 부사격 조사네요. 달아라고 할 때 이 아는 이유를 나타내주는 연결어미 문짱이라고 할 때는 동국정식 표기인 서로에서는 모음조와 삼았다, 통하다라고 해석해야 되고 팔종성법 그리고 아니함으로 요 리을세는 아니함으로라고 하는 이유나 원인을 나타내주는 어미까지 여기까지가 첫 번째 전반부 얘기였고요. 자 뒤에부터는 앞에 내용의 개념들이 많았기 때문에 쭉 이어서 그냥 하면 돼요. 쭉 이어서 아는 건 아는 대로 한번 복습하는 거고 새롭게 나온 거는 새롭게 나오는 대로 여러분들이 보면서 이게 새로운 또 개념이 나왔구나 그렇게 보면서 하면 돼요. 자 해봅시다. 이런 전차로 끊어주시고 어린 백성이 끊어주세요. 이르고자 여기가 할까? 할바 이렇게 끊어볼까? 뭐 한 번에 처리되신 분은 한 번에 처리하셔도 괜찮아요. 이거는 뭐 여러분들마다 다 끊어있기가 다 다를 수 있으니까. 잠깐만 주혁이가 아까 저기 칠종성법 얘기했구나. 칠종성법은 나중에 근대국어에 생겨갖고 그거는 음자리 끝소리로 지금 우리 현대국어로 영향이 되고 있지. 하나만 다시 정리해 볼게요. 요 팔종성법 이후에요. 요 시옷 소리가 우리 구분 안 되는 것처럼 근대국어에서 근대국어는 임진왜란 이후에요.
7종성법이 생겨요. 그러니까 시옷만 빠져. 시옷 제외. 근데 이 7종성법이 나중에 음절의 끝소리로 이어지고 있는 거죠. 이해됐니? 그치. 자, 근데 좀 다른 게 있죠? 음절의 끝소리는 소리 규칙이고요. 음운 규칙이죠. 근데 7종성법, 8종성법은요. 표기까지도 영향을 미치는 법칙. 이건 표기에도 영향을 미치는 거. 그러니까 이거를 같다 다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각각을 먼저 정리하는 게 제일 중요해. 각각 이런 개념이구나. 각각 이런 개념이구나. 먼저 정리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비교 대조 한번 해보는 것도 좋아요. 알겠죠? 자, 이런 전차로 이 부분 봅시다. 자, 이런 까닭으로 라고 해석할 수 있겠네요. 품사를 보면은 이런은 관형사예요. 관형사. 알겠죠? 이런 것, 이런 책, 이런 일. 항상 우리 형태 불변하죠? 근데 지금이랑 똑같네. 혹시나 관형사 나오면 그냥 관형사형 전성어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관형사 그대로. 그리고 이 자리는 관형어 자리죠. 문장 성분으로 보면은 중요한 건 아닙니다. 중세국어 할 때. 네, 기본적인 설명이니까. 자, 전차라고 하는 건요. 까닭으로 지금 해석을 해요. 근데 이 전차라는 게 어원이 뭐냐면은 전자가 앞에 있는 거고 차자가 다음에 있는 일이거든요. 전차는요. 앞과 뒤예요. 그러니까 앞과 뒤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 그런 이유다. 까닭이다. 그렇게 해석이 될 수 있어요. 요거는 근데 일부 학자의 말을 제가 인용한 거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그렇게 오피셜하게 얘기하진 않아요. 알겠죠? 근데 그렇게 이해가 되면 아 전차라는 게 앞과 뒤의 관계니까 까닭 이유가 되겠구나. 이해만 하면 되잖아. 우리 이해가 지금 목적이니까. 제가 그 막 대학에서 나오는 문법도 간혹 이제 얘기하는 거는 여러분들 이해를 돕고자 하는 거니까 일부 학자들의 말을 좀 인용하기도 해요. 이 얘기를 또 하는 이유가 수업 처음 들으신 분들이 있어서. 자, 이런 전차로 조사지 이런 까닭으로 자, 요 어린 백성이 여기를 어리석은 백성 이 여기까지 적어주시고 자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개념은 요 어리석다 어리다라고 하는 표현이죠. 지금은 어리석은이라고 해석 안 하잖아. 우리는 현대국어에서는 뭐라고 해석해요? 어리다, 나이가 적다. 나이가 적은 걸로 얘기를 하죠. 그러면 완전히 의미가 달라졌네요. 의미 이동이 일어났죠. 의미 변화 안에 이동이 있는 거예요. 의미 변화 사이 안에는 또 의미 축소도 있는 거고요. 여러분들 요 나란 말싸미 할 때는 의미 축소가 있고요. 의미 확대가 있고요. 의미 이동이 있는데 의미 이동이 어리다. 의미 축소가 말쌈. 요렇게 정리해 주시면 좋아요. 자, 어리석은 어리석다겠지. 기본형은 어리석다의 관형사형 전성어미가 들어가서 백성을 꾸며주는구나. 백성 할 때는 동국정식 표기는 아니죠. 원래 이응 소리가 있는 거니까. 백성. 그쵸? 이거 동국정식 표기라고 하면 안 되죠. 소리가 있을 때는 원래 의미고 없는 곳을 채워주는 곳이 동국정식 표기라고 얘기를 했어요. 어느 부분 앞에서 얘기했던 새, 쟁 이런 부분들. 어리다. 여러분들은 어리죠? 어떤 의미로 얘기하는지 모르겠지만 현대국어 의미예요. 현대국어 의미야. 알았지? 자, 요 어리다라고 하는 근데 의미도 한번 생각을 해보면 현우야 반응. 자, 어리다라고 하는 것도 생각해보면 어리석다랑 그렇게 무관하지는 않아 사실. 왜냐면은 나이가 어릴수록 세상의 이치, 세상의 원리를 못 깨닫지. 그러면 어리석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거잖아. 그 의미예요. 바보 완전 이게 바보라는 의미가 아니라
아직은 이치를 깨닫지 못했다라는 의미의 어리석다 정도니까 여러분들이 뭐 오늘 오해 안 하셨으면 좋고 그냥 그렇게만 이해해도 되지. 아 나이가 어리니까 지금 이걸 어리석다라고 얘기를 했겠구나. 그렇게 연결고리는 잡히잖아요. 그렇죠? 자, 백성 이 할 때 여기는 주격조사 이가 그대로 쓰였네요. 왜 그렇죠? 앞에 받침이 있으니까. 아, 받침 뒤에구나. 받침 뒤에 쓰였으니까 얘는 주격조사 이가 그대로 쓰인 거죠. 그거 이제 보일 거예요. 자, 니르고자 이 부분도 해석하면 이르고자 한 번에 또 해석해 보자. 할 바가 있어도 라고 하는 요 부분. 자, 요 부분이 조금 더 이제 힘들 수는 있어요. 자, 니르다, 이르다 똑같네. 근데 니은이 있고 없고 차이네요. 자, 니은을 옛날엔 써줬네. 지금 우리 이르고자라는 게 어디에 도달하다라는 게 아니라 말하다예요. 이르다. 내가 타이를게 이런 식으로. 그때 이르다. 혹은 너 이르지 마. 그 이르다. 그럼 니르고자라는 거는 말하고자라고 하는 거거든요. 말하고자. 근데 이 앞부분 우리는 지금 이르다라고 이렇게 이응으로 쓰는데 사실 여기는 소리가 없는 거죠. 옛날 사람들은 니은 소리를 발음해줬대요. 그러면 1학기 때 기억나나? 이런 법칙을 우리는 뭐라고 하지? 앞소리에 니은이 올 수 있다 없다 이런 법칙 기억나는 사람? 법칙. 오케이, 두음 법칙. 그럼 두음 법칙이 어디에 있고 어디에 없는 거예요? 현대국어에는 있고 중세국어에는 두음 법칙 없는 거예요. 두음 법칙 적용되지 않은 거예요. 이렇게 그렇게. 이르고자라고 하는 요 부분을 또 봅시다. 이르고자 할 때 우리가 요 단어가 양성모음 이렇게 쓰였죠. 우리 현대국어에서. 근데 여기 좀 신기하네. 여기는 양성모음과 음성모음이 쓰였죠. 선생님 모음조어가 그럼 안 지켜진 거 아니에요? 라고 하기보다 얘네들은 그냥 하나의 어미라고 생각하세요. 그냥 어미의 한 형태. 어미의 한 형태로 보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어떻게 보면 양성모음, 음성모음을 맞춰주는 모음조화는 현대국어가 더 약해졌으면 약해졌지 중세국어가 더 강해지진 않거든요. 중세국어가 더 약해지진 않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여기서는 선생님 여기는 안 맞네요 라고 한다면 이건 그냥 어미의 한 형태로 여러분들 처리해 주시는 것도 괜찮아요. 알겠죠? 그 정도로. 그래서 여기서는 이르다, 말하다 이런 의미도 중요하고요. 두음법칙 얘기를 했을런지 안 했을런지 모르겠지만 일단 안 보이니까 두음법칙이 적용된 거는. 그리고 이거는 모음조화가 파괴됐다라고 얘기하기보다는 그냥 어미라고만 얘기하고 혹시나 모음조화가 안 맞았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인정할 수 있겠죠. 여기는 일단 양성모음, 음성모음이 서로 안 맞는 거니까. 그러니까 일단 그렇게 인정. 여기는 모음조화가 적용이 안 되나 보네. 여기 요 부분에서는. 그래서 요 포인트를 하나 좀 체크해 놓고 혹시나 요거를 바라보는 관점들이 선생님들마다 다를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학교에 국어 선생님 세 분이잖아. 그렇죠? 앞반, 중간반, 뒷반 선생님들한테 가서 여쭤보세요. 나중에 학교 등교하면은 등교하셔갖고 선생님 요 부분은 그럼 모음조화가 적용 안 된 건가요? 라고 새 선생님들 제가 미션을 드릴 테니까 아니 이건 개별 미션을 들어야 되나? 가서 여쭤보세요. 그러면 새 선생님들마다 내용이 다 다를 수도 있어요. 알겠죠? 그러니까 앞반 부분 맡으실 분, 그리고 중간 부분, 중간 선생님한테 맡으실 분, 뒷반 선생님한테 맡으실 분 저한테 이렇게 제가 한 명씩 이렇게 찍어 드릴게요. 알겠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학교에 있는 내용으로 학교 선생님이 가르쳐 주는 방식으로 맞춰줘야 되는 부분이라서 그래요. 알겠죠? 요거를 뭐 제가 요 부분에 대한 해석을 많은 학자들이 얘기한 걸 다 얘기해 줄 수는 없잖아. 그냥 학교에서 하는 대로 그냥 중요한 부분도 아니에요, 사실. 중요도는 떨어져, 여기. 중요도는 떨어지니까 근데 그래도 정확한 이해를 위해서는 그렇게 처리하고 갑시다. 자, 뒷부분. 할빼이셔도라고 하는 이 부분이 자, 이 단어가 하다고요.
자, 요 글자가 히읗이 아니라 여기 여린 히읗이에요. 여린 히읗이에요. 히읗이 쓰이면 안 되고요. 여린 히읗이 쓰인 거예요. 근데 이 타자 입력이 여린 히읗으로 안 돼갖고. 자, 하단대 할이라고 지금 할이라고 어미 활용된 거지. 이렇게 쓰면 안 되겠구나. 할이라고 어미 활용된 거죠. 어미 활용된 부분 다가 리을로 쓰였네요. 그렇죠? 그러면서 할바라고 꾸며주는 느낌이니까 어떤 어미가 쓰였어? 관형사형 전성어미. 자, 관형사형 전성어미라고 얘기하는 순간 어감과 어미 체계에서 전성어미 쪽에 명사형 전성어미, 관형사형 전성어미가 기억나야 돼요. 그 앞 시간에 우리 앞 시간에 이렇게 계속 연습을 했던 거고. 자, 할바가라고 할 때 여기서는 이 배가 애가 단모음이 아니에요. 지금 현대국어에서는 단모음 체계에 들어가지만 중세국어에서는 아이라고 끊어서 읽어줘야 돼요. 이렇게 끊어서 읽어주셔야 돼요. 그러면 요 뒤에 이가 이게 주격조사죠. 왜? 앞모음이 앞에가 모음으로 끝났으니까. 주격조사 이와 안 쓰이는 생략의 요 기능. 그래서 주격조사 이가 요 할바가 할 때 요 이가 여기 쓰였다는 거 보일 거예요. 이제 주격조사. 그러면 우리한테 이제 남은 거는 요 여린 이읒 처리. 자, 여린 이읒. 자, 여린 이읒을 간단하게만 설명하면요. 이거는 관형사형 어미 뒤에 쓰여요. 관형사형 어미 뒤에 부호로서 쓰인 거예요. 그 정도로만 설명하고 넘어갔을 거예요. 학교에서도. 그러지 않니? 여기 여린 이읒에 대해서 혹시 된소리 부호라고 설명하셨니? 학교에서? 된소리 부호라고 설명했어요? 아무 말도 안 하고 넘어갔어? 건영이 있는 설명했다는 건가? 건영이 있는 선생님은? 음, 된소리라고 하셨어? 그래, 그럼 설명해야 되겠네, 된소리라고. 이게 선생님들마다 설명의 깊이가 다르다니까. 알았어. 그럼 이 된소리 부호를 가지고 좀 설명을 할게요. 이게 요 여린 이읒이 쓰이면요. 뒤에 소리가 된소리를 내야 돼 라고 하는 표시이기도 해요. 그 표시를 준 거예요. 세종대왕이 야 이상하다 이거 할 바가 발음을 한번 해볼래? 여러분들 이거 의문의 변동 기억이 나야 되죠. 할 바가라고 발음이 된단 말이에요. 요 부분이. 세종대왕이 이상한 거야. 아 이거 왜 빠로 소리가 나지? 왜 빠라 소리가 나지? 라고. 그래서 여기에 표기를 요 여린 이읒을 쓰면서 요거는 그러면 된소리가 난다는 표시를 좀 쓰자. 근데 우리는 알고 있다. 이거 왜 된소리로 나는지. 된소리 대기 조건 잠깐만 우리 1학기 때 기억을 가져옵시다. 자, 된소리 대기에서는 음운 변동에서 배웠었죠. 된소리 대기 조건 1번이 예사소리 플러스 예사소리인데 이거는 해당이 없을 거예요. 근데 두 번째가 어간의 니은, 미음, 뒤, 예사소리. 이럴 때 여기가 된소리가 된다고 했어요. 3번이 뭐냐면 어미, 리을, 뒤예요. 여기에 해당하죠. 어미에 들어가는 리을 뒤에 예사소리. 그래서 관형사형 어미 다른 건 안 쓰이고요. 관형사형 어미 리을 뒤에만 쓰여요. 요 여린 이읒은요. 왜냐하면 관형사형 어미 요 리을은 어미 뒤에 예사소리가 된소리로 바뀌니까. 이것을 세종대왕은 요 여린 이읒으로 써갖고 그 부호를 남겨놓은 거예요. 그럼 여기는 뒷글자는 된소리로 읽어 라는 표시이거든요. 이해됐어요? 그 정도 기록이에요. 별거 아니지 사실 보니까. 근데 이게 현대국어랑 또 연결성이 잡히면은 아 그렇구나 하고 여러분들이 이제 뭔가 시각이 생겼을 거고. 여기서도 이렇게 하나의 이제 중요한 개념이기도 해요. 자 뒷부분
이셔도 할 바 있어도 라고 그냥 이어 적게 했네요. 넘어갑시다. 마침내 끊어서 제 뜻을 끊고 실어 펴디 못 할 놈이 하니라까지 이렇게 쭉 봅시다. 그리고 마침내는 마침내로 그냥 그대로 읽어주면 되겠죠. 마침내 제 뜻을 마침내 제 뜻을 실어 펴디 요 펴디는 펴지 요 실어라고 하는 부분은 일단 교과서로 그대로 가면은 교과서는 능히라고 해석을 했거든요. 능히라고 일단은 갈게요. 이건 교과서대로 알겠죠? 실어라는 부분은 능히로 그대로 갈게요. 홍제 저거 합용병사 얘기도 이따 해줄게. 그거는 각자 병사 합용병사는 이따 마지막에 한 번 더 설명하려고 해. 자, 능히라고 이렇게 해석을 해주면 될 것 같아요. 교과서 그대로 갑시다. 근데 이따가 설명할게. 이게 왜 능히로 되고 이게 왜 실어는 다른 의미가 있는지. 자, 못할 놈이 그럼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되지? 못하는 사람이 하니라 많다까지. 자, 마침내는 지금 그대로 해석이 되겠네요. 그럼 얘도 부사네요. 마침내 부사로서 쓰인 거고요. 제 뜻을 자기의 뜻이겠죠. 자기의 뜻을 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이제 하나 글자가 또 겹쳐 보이죠. 근데 이 글자가 겹치는 부분은 저번에 설명 내가 여기서 얘기 안 했지. 여기서 얘기를 안 하고 넘어갔던 것 같아요. 어저께 저번 수업에서. 이 부분이 이제 하나의 또 글자에 대한 포인트예요. 여기가 어두자음군이거든요. 근데 요것도 뒤에 가서 다시 한번 또 쭉 정리할 때 다시 설명해 줄게요. 뜻할 때 요 글자를. 자, 제 뜻을 자, 실어 펴디 이게 능히 능하게 라고 한 건데 이게 어원이 싣다예요. 싣다. 어디인가 싣다. 근데 싣다를 우리가 어디에 실었다? 이렇게 리을 활용이 되죠. 디귿이 리을로 바뀌죠. 그래서 실어로 활용이 된 거고 이 싣다라는 건 어디에 얹다, 어디에 올리다, 어디에 그죠? 넣다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러니까 싣다라고 한 건 제 뜻을 그렇게 올려서 어디에 얹어서 펴지 못한다라고 하는 직독직해라면 그런 직독직해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아까 이 고저처럼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그래서 그냥 능히라고 그냥 해석해 주는 것도 나쁘진 않을 거예요. 능하다라는 거는 수월하다라는 의미가 있으니까. 펴지 국외음화는 사용되지 않았네요. 국외음화는 아직 사용되지 않은 흔적들이 보이죠. 못 이때는 그럼 디귿이라고 썼네 사람들이. 우리 지금 현대국어에서는 시옷이라고 하는데 왜냐면 팔종소법이 적용돼서 디귿과 시옷을 이 사람들은 구분을 했던 사람들이니까. 할 놈이 하니라 이때의 놈은요 사람으로 해석하죠. 근데 지금은 그냥 놈 하면 어떤 느낌이에요? 비속어같이 야 이놈아 하는 욕 같기도 하고. 그러면 의미가 축소된 거지 얘도. 의미가 축소된 단어 중에 하나겠죠. 왜냐면 옛날에는 all people이거든. 모든 사람이었거든. 그냥 모든 사람인데 이것이 놈이라고 하는 현대국어에서는 놈 중에서 사람 중에서도 나쁜 사람만 놈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의미가 축소됐다라고 하고 사람 이라는 주격주사는 이제 보이죠? 여기 주격주사 이가 쓰였네요. 자, 여기도 한번 봅시다. 할 놈이. 그러면 여기에 또 여린이읒이에요. 이 여린이읒은
앞에서의 열인이을과 똑같은 원리일까? 여기 할바에서의 열인이을까? 같을까 다를까? 어때? 어떤 느낌이야? 같아 달라? 아니면은 같대 다르대? 좀 다른 것 같긴 해. 주역이네 반은 설명 안 했다면서, 그치? 요 열인이에 대해서. 홍제네 반은 선생님이 설명해 하셨어? 할 놈이에 대해서? 여기 있는 열인이은. 못 하는 요 부분에 있는 열인이은. 건영이네 반은 설명하셨니? 안 하셨어? 여기는 넘어가셨어? 어, 오케이. 그럼 요때 열인이은요. 이거는 그래도 설명해드려야지. 요때 열인이은요. 앞에 된소리 부호가 아니에요. 이때는요. 이때는요. 자, 단어를 좀 어려운 단어 쓸게요. 절음부호예요. 절음부호라는 건요. 소리를 끊어주라는 얘기예요. 근데 실제 발음해봐. 못할 하고 끊고 놈이 이렇게 발음이 될걸? 못할 할놈이 이런 식으로 우린 하지 않고 못할 하고 끊어지지 소리가. 그리고 놈이 이렇게 발음을 할 거예요. 그 기능이에요. 그 부호로서 여기 열인이릇이 쓰인 거예요. 왜냐면 요 관형사형 요 히읗을 앞에서는 된소리부호라고 설명을 하면요. 여기 부분도 설명을 해줘야 이게 다르다라는 게 설명이 되어야 어느 히읗은 이거고 어느 히읗은 이건지 정확하게 구분을 해서 우리가 파악을 해줘야지 시험에서도 헷갈림이 없지. 그치? 그러니까 앞에 있는 할 바이셔도라고 하는 거는 된소리부호로서의 열인이릇, 뒤에 못 할 놈이 할 때의 열인이릇은 절음부호예요. 끊어주란 얘기예요. 여기서. 소리를 끊고 발음해야 된다. 얘가 된소리 부호일 수는 없지. 왜? 니은이 된소리가 없으니까. 된소리 부호일 수는 없어요. 그렇죠? 오케이, 거기까지. 못할 사람이, 못하는 사람이, 그럼 관형사여 리을은 맞네. 관형사여 리을, 못하는 사람이 이렇게 해석하니까. 그래, 관형사형 여기 리을은 쓰였지만, 이게 우리가 지금은 리을 소리도 어미도 안 내자. 하는 사람이 혹은 못할 사람이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되는구나. 못할 사람이 많다. 자, 요 많다는 해석이 되겠네요. 한이라 하다와 하다. 그렇죠? 여기가 맨이에요. 여기가 두의 느낌이에요. 많으니라까지. 여기가 이제 전반부에 대한 얘기예요. 세종어제 훈민정음은 그렇게 길진 않지만 다시 보니까 공부할 거 더럽게 많지. 그렇지. 공부할 것도 많고 할 것도 많고 또 개념들도 많이 알아야 되고 그런 부분들 꾸준히 복습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복습 안 하면 여기는 외워서라도 그냥 툭툭 찌르면 나오게 외워서라도 해야 돼. 자, 그러면은 지금 우리 하나 처리 안 된 거 어두자음군을 좀 처리를 한번 해봅시다. 자, 어두자음군. 자, 이것도 어두자음군이라는 개념도요. 앞에서 제가 말씀드리기를 요 종성부용 초성과 팔중서 보면 다른 개념이야. 굳이 연결하려고 하지 마 라고 얘기를 한 거죠. 요 어두자음군도 비슷해요. 어두자음군도 합용병서라는 단어가 있거든요. 응? 요 합용병서라고 하는 요 개념과 좀 개별적으로 정리해 주시는 게 좋아요. 음. 자, 어두자음군부터 한번 단어부터 해석해 봅시다. 어두라는 거는요, 단어의 두는 머리. 그럼 단어의 머리는 어디냐면 제일 첫 글자. 단어의 제일 첫 글자. 글자 중에서도 초성. 거기에 자음들의 군은 무리예요. 무리. 우리 군중, 군집이라고 할 때 어떤 모여 있는 거를 우리가 군이라고 하는 의미를 부여하거든요. 그러면 단어의 첫 글자에 자음이 모여 있다라고 하는 글자로서 아까 이런 글자 있죠. 뜻. 제 뜻을 제 뜻을 이런 식으로 표기를 했을 때
요 부분이 이제 어두자음군으로서 소리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비읍 소리도 인정, 디귿 소리도 인정이라고 일단은 해주셔야 돼요. 요 글자들은. 그럼 어두자음군은 이제 어디에서 볼 수 있냐면은 우리 조하고 쌀이라고 하는 단어를 결합시켜 볼까? 우리 다 곡식이죠. 조하고 쌀은. 그럼 조하고 쌀을 합치면 얘는 무슨 글자가 되지? 현대국어에서? 쌀. 좁쌀이 되지. 그럼 신기하지 않니? 이 비읍은 어디서 나왔을까? 이 비읍에 대한 얘기가 요 쌀을 옛날 표기를 보면은 요렇게 표기가 되어 있어요. 중세국어 표기는. 그래서 요 비읍은 좁쌀할 때 요 비읍은 요 비읍 소리가 요렇게 뿅 하고 나타나는 거구나. 그럼 요 비읍 소리는 음가가 있어요, 없어요? 음가가 있는 비읍이겠죠. 의문의 자격을 줘야 되겠죠. 소리가 있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음가가 있는 비읍, 어두자음군은 그런 개념이에요. 여기 있는 글자들이 서로 어두자음군 단어의 첫 소리인데 자음이 막 2개씩 올 수 있어요. 근데 우리 국어, 현대국어에서는 그러진 않지. 근데 영어에서는 된다? 영어에서는 자, 요 글자 보면요. 이게 어두자음군이에요. 이 부분이. 자, 우리 지금 현대 국어를 쓰면 얘는 스프링으로 이렇게 써야 되지만 아니야. 이 의가 없잖아, 원래는. 그러면은 얘는 글자 어떻게 써야 돼? 이 글자가 돼야지, 원래. 그 개념이에요, 어두자음군은요. 이 소리 다 내주란 얘기. 스프링. 맞니, 발음? 스프링 이런 발음으로 내줘야 된다. 그럼 어두자음군 얘도 쌀 또는 붓들 이런 식으로 비읍 소리 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이게 어두자음군에 대한 개념이에요. 그럼 이거는 소리와 관련된 개념이었죠. 자, 오른쪽에 합용병서에 대해서 얘기를 해봅시다. 합용병서는 각자병서라고 하는 개념도 알고 있어야 되는데 일단 병서라고 하는 요 단어는요. 병자가 나란히, 서는 쓰다. 자, 나란히 쓰는 거를 어떻게 우리가 적용을 해야 되면 옛날 사람들은 세로 쓰기가 기준이었죠. 세로로 쓸 때는 나란히 쓰는 거는 이렇게 양옆에 써주는 게 나란히 쓰는 거예요. 글자를 양옆에 이렇게 써주는 게 나란히 쓰는 거예요. 옛날 사람들 기준에서는요. 알겠죠? 우리는 지금 나란히 쓰는 건 이렇게 써야 나란히 쓰는 느낌이 들지. 근데 옛날 사람들은 세로 쓰기를 했기 때문에 나란히 쓰는 거는 이렇게 밑으로 적어줄 때는 같이 가는 느낌으로 적어줘야 돼요. 그게 나란히 쓰다의 기본 원리고요. 그러면 각자라는 거는 뭐고 합용이라는 건 뭐냐. 먼저 합용은요. 서로 섞은 거예요. 글자들을 섞은 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비읍과 디귿을 이렇게 쓰는 순간 얘는 합용병서 표기가 된 거예요. 오케이? 이거는 다른 글자들을 섞어줬죠. 다른 글자들을 섞어줬죠. 뭐 이런 것도 있지. 이렇게 써도 얘는 합용병서된 표기예요. 그러면은 우리 아까 받침에서 리을, 히읗 요것도 합용병서 표기라고 볼 수 있으면 되죠. 뭐 할, 따름이니라 이렇게 할 때도 합용병서 표기는 맞네요. 그럼 각자병서는 무엇이냐면 각자는요 같은 글자예요. 같은 글자 나란히 쓰는 거. 이렇게 쓸 때. 이렇게 쓸 때. 이거 근데 앞에서 나왔다. 나란 말싸미 그렇죠? 문자와 서로 사마티 아니할세라고 할 때 이런 표현들. 이거는 각자 병서예요. 여기까지만 합시다. 일단은 이게 조금 더 들어가면은 이제 논란이 있는 부분들이 뭐냐면 우리는 지금 이게 당연히 된소리인 것 같거든. 근데 그게 아니었어. 된소리는 이렇게 각자 병서로 쓰지 않고요. 이 부분을 된소리로 봐요.
이 앞에 시옷 소리가 있을 때. 그럼 얘는 어두장군이냐? 또 어두장군으로도 보지도 않아요. 이 시옷 소리는 된소리 부호라고 보는 견해가 많아요. 그러면 자, 여기 각자병서로 쓰는 글자는 뭐냐? 이 각자병서의 글자는 주로 한자 표기할 때 써줘요. 앞에 한번 다시 보고 올게요. 여기 보면은 나란 말씀이 중국에다 문자와 할 때 이 글자. 그렇죠? 한자 표기할 때도 쓰고 혹은 나란 말씀이라고 하지만 이건 나란 말씀 이렇게 아마 소리가 그렇게 강하게 나진 않았을 거다라고 추측은 하는 정도라서 이 정도 얘기는 그냥 무시해도 괜찮아요. 알겠죠? 자, 그래서 무시해도 되는 거는 일단 지워주면은 각자 병서 얘기는 모르셔도 돼요. 이번 공부하실 때. 근데 혹시나 툭 하고 튀어나오면 그냥 개였구나. 합용병서는 근데 알고는 있어야 돼요. 합용병서는 이렇게 글자를 섞어 쓰는 거구나 라는 거. 요 된소리 보호 시옷도 모르셔도 괜찮아요. 알겠죠? 여기까지. 그럼 여기 전반부에 대한 내용 얘기를 좀 했네요. 자, 이제 후반부 갑시다. 좀 힘들겠지만 잠깐만 쉴까? 우리 3분만 쉴까요? 지금 22분인데 25분까지. 그때 25분에 다시 시작할게요. 혹시 질문 있으시면은 밑에 질문해 주시고. 자, 밑에 보자. 질문이 들어왔으니까 합용명사 속에 있는 초성이 어두장군인 거예요. 그러면 요 소리는 그치 어두장군으로 내주라는 얘기겠죠. 어두장군은 요 소리 규정이니까. 그러면은 그래 요 밑에 있는 할은 합용명사지만 어두장군인가? 합용명사지만 어두장군은 형제야. 아니지. 어, 오케이. 그렇게 좀 분리해서 생각을 해주라는 거예요. 이건 한 번에 다 이해를 하면서. 어두장군은 아니지. 왜 어두도 아니잖아. 합용병사를 쓴 건 맞아요. 합용명사라고 하는 거는 요 글자 쓰는 표기 기준이야. 표기 기준. 그럼 합용명사 아니라고 하셨으면 이거는 왜 아니라고 했을까? 아니야. 요거는 합용병서가 아니라고 했으면은 자 잠깐만요. 이거 되게 중요한데 이거 개념이 그러면은 요 문법은요 학교 선생님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는 거냐면요. 잠깐만 홍재 선생님은 이렇게 생각하신 건데 요 기준일 것 같은데요. 학교에서는요. 학교에서는요 어두장군을요 그냥 합용병서라고 인정해버리는 그런 관점을 가진 선생님이실 것 같아요. 그 선생님은. 여기 논란이 되는 부분이라서 여러분들한테 명확하게 설명을 해주기도 어렵고 근데 요 관점은 뭐냐면 요 관점은 2009 교육과정까지는 요 관점이 맞아요. 여러분들 고등학교 문법에서.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2015 교육과정을 배우고 있거든요. 2015 교육과정에서는 얘를 분리를 했어요. 이거 그러니까 학교 선생님들이 옛날 선생님들 조금 옛날 문법 그냥 정리하신 분들은 그냥 어두장군 합용병사야 합용병사 어두장군이야 그냥 이렇게 단순하게 설명하시거든. 근데 이게 2015 교육과정에서 재작년에 이제 올해 수능 보는 학생들은 요 기준으로 배워요. 요 기준으로. 여러분들 당연히 포함이죠. 그거는 제가 조금 더 찾아보고 다시 한번 오피셜하게 공지 다시 할게요. 1분만 더 쉽시다. 1분만. 1분 있다가 할게.
할 바 있어도 좀 어렵죠. 여기서 할 것도 많고 생각할 것도 많고 앞에 왜 문법이 또 오락가락 하시는 분들은 지금 무슨 말을 듣는 건지도 모르겠고 막 그럴 수도 있어. 당연해. 어려운 건 어렵다고 인정하고 그래도 우리가 취할 수 있는 부분들을 여러분들 취해줘야지. 그러니까 항상 중세국어 들어가기 전에는 어간 어미가 뭔지 확실하게 잡고 접사가 또 무슨 기능인지도 확실하게 잡고 그렇게 가셔야지 이게 그나마 좀 비빌 수 있고 좀 공부해 볼 수 있는 거지. 앞에 부분이 빠진 채 그냥 공부하게 되면 전혀 이해도 안 되고 아, 이거 뭔 말이야? 그냥 넘어가 버리게 돼요. 그래도 적어도 이제 공부를 하면 여러분들 이제 그 부분들을 해야지. 질문. 자, 그러면은 자, 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저도 한번 다시 찾아볼게요. 요거는요. 아니면 학교 선생님들한테 요 부분도 확인하고 짚고 넘어가는 게 좋거든요. 그러니까 어두자원고는 그냥 단순하게 합용명소로 보는 관점이 있나라는 거. 그러면 얘는 어떻게 처리할 건데? 요 시읒 것은 시읒 것은 그럼 요 시읒 소리가 있어야 되거든. 요 시읒 소리는 내줬다는 얘기인가? 어두자원고로. 근데 이거 내주지 않은 소리거든요. 그래서 얘를 나눠줘요. 나눠주는 게 최근에 문법의 뭐라고 해야지? 중세국어 트렌드라고 해야 되나? 그걸 어디서, 교육과정에서 나눴기보다 거기서 나눴던 건데, 평가원에서. 여러분들 시험 보는 중세국어 파트에서는, 요 평가원에서는 모의고사 내는, 수능 내는 그 EBS라던가, 그리고 평가원에서는요, 요 부분을 좀 분리하긴 해요. 그게 작년에 되게 화두가 돼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넘어옵시다. 그리고 지금 왜 이렇게 내가 얘기를 할 때 좀 조심스럽고 혹은 가르치는 사람들의 그 입장에 서야 되냐라는 거는요. 다시 기본으로 돌아올게, 잠깐. 얘들아, 문법이라고 하는 건요. 문장에서 나오는 법칙성을, 법칙성을, 이 법칙성이지, 문법은 누가 정리했느냐야. 누가 설정하느냐. 선생님도 선생님의 문법을 설정할 수는 있겠죠. 그렇죠? 제가 저의 설정, 법칙성을 난 이렇게 할 거야 라고. 근데 여러분들 시험의 주체는 학교 선생님들이잖아요. 학교 선생님들이 그러면 이런 문법의 법칙성을 설정하면 그 법칙성 따라가야 돼, 문법은요. 그럼 왜 법칙성은 이렇게 달라질 수 있느냐? 당연하지. 법칙은 누가 본인냐에 따라서 달라는 건데. 먹다는 품사 뭐예요? 먹다는 품사 뭐야? 동사. 동사? 아닌데 이거 용언인데? 라고 하면 서로의 법칙성이 다른 거지. 나는
기능으로 묶은 사람이고 동사라는 거는 의미로 묶은 사람이고. 아니, 선생님 말 장난이잖아요. 동사는 용언이기도 하고 먹다는 용언이기도 하고 동사이기도 하잖아요.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다 정리된 법칙성을 공부하니까 이게 문법이 다 그렇게 보이는 건데 처음에는요. 이거 용언으로 묶는 사람이 있고요. 이거 동사라고 묶는 사람이 있어서 우리 품사 체계를 5품사 체계다라고 했었고 9품사 체계다 혹은 11품사 체계다 막 이렇게 서로 치열하게 경쟁했어요. 우리 초기 문법 학자들은. 근데 우리는 나중에 정리된 걸 받아들이는 입장이잖아. 교과서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배우는 이 교과서는 이런 학문의 다양성을 배우는 거는 대학에서 하는 거고 여기서 압도적인 얘가 이겼어. 그럼 우린 구품사 체계로 봐야지. 얘가 이긴 거예요. 여기서 다 평정했어. 5품사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지 마. 품사는 9품사야. 11품사 너 왜 이렇게 세부적으로 나뉘어? 너 그렇게 하지 마. 그래서 9품사가 압도적으로 이 학자가 이겼기 때문에 그게 교과서에 실리는 부분이에요. 이해됐죠? 그래서 그런 이제 맥락에 의해서 문법을 정리하시는 분들이 학교 선생님들이 옛날 선생님이 있고 최근 선생님이 좀 나눠지거든요. 2009 교육과정, 2007 교육과정, 7차 교육과정, 2015 교육과정. 여러분들은 지금 요 세대지만 학교 선생님들은 앞에 있는 세대 선생님들 계셔요. 그러면 여기 있는 내용, 여기 있는 내용을 적용시켜서 가르치는 경우도 있어. 그럼 그게 잘못된 걸까? 잘못된 건 아니지만 최근의 트렌드는 아니라는 얘기지. 최근의 트렌드는 아니라는 얘기예요. 잘못된 건 아니에요. 누가 맞다 틀리다의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출제가 만약에 그런 식으로 학교에서 된다고 한다면 그럼 거기 따라가야지 우리는. 그 얘기예요. 이해됐죠? 자, 밑에 갑시다. 자, 여기도 이제 끊어볼까? 내 일을 위하여 어여삐 여겨 새로 28자를 맹가노니 여기까지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가예요. 내가. 우리 지금 해석할 때는 선생님이 내가 왜 내가가 또 주격조사가 또 쓰이나요? 라고 하는데 이 내라는 단어는요. 옛날에는 내라는 단어가 없고 이거는 나 플러스 2예요. 나 플러스 2로 봐야 돼요. 그러니까 나가라는 단어를 쓰는데 언어의 역사성 때문에 이거 왜 나오니? 언어의 역사성 때문에 우리는 지금 나가 하면 좀 뭔가 어색하잖아. 우리는 내가 하는 게 조금 더 편하잖아요. 소리 내는 게요. 그쵸? 소리 내는 게 편하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원래는 나라고 하는 대명사에 가라고 하는 조사가 결합된 상황이에요. 그것이 너무 익숙해져서 우리는 그냥 네라고 하는 단어가 하나의 대명사가 된 상황이고 현대국어에서는요. 근데 원래 나는요. 네 플러스 2로 봐요. 요 소리. 그래서 여기는 주격조사가 쓰인 거죠. 왜? 앞에 모음 자리 뒤에 주격조사 2가 쓰였네. 그게 보여야 돼요. 주격조사가. 요거 하나